옛날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바느질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베개를 베고서 콜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 바느질에 열중하던 아내가 문득 남편을 보니 남편의 콧구멍에 자그마한 흰쥐 한 마리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다. 놀라서 계속 보고 있으려니 쥐가 코에서 쏙 나와 방바닥으로 내려서서는 밖으로 나가려는지 문지방에 타 넘으려 했다. 하지만 문지방이 높아서 오르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했다. 그 모양을 보던 아내가 문지방에 살짝 자를 걸쳐 놓았다. 그랬더니 쥐가 자를 타고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내는 살짝 문을 열고서 흰쥐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쥐는 어디를 가는지 길을 가다가 다시 다리 턱에 부딪혀 올라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다시 여자가 자를 대주자 자를 타고 올라가서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번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참 가더니 웬 낯선 언덕을 넘어 산길 속으로 향했다. 보아하니 산길 속 덤불 속에 조그만 구리 있는데 쥐는 그리로 쏙 들어가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도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온 흰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도로 남편의 콧구멍 속으로 쏙 기어 들어갔다. 아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으려니 남편이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거참,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네. 무슨 꿈인데요? 글쎄 꿈에 어떤 높은 담장을 넘어가려 하는데 너무 높아서 넘질 못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어떤 예쁜 여자가 와서 다리를 놓아주지 않겠소?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길을 가는데 높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여자가 다리를 놓아주더군. 그래서 어느 커다란 굴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 글쎄 금이 가득 담긴 동그란 단지 하나가 묻혀있지 않겠소? 그러자 아내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한번 가봅시다. 아이 이 사람아 꿈속에 가던 곳을 어떻게 찾아가남? 제가 앞장설 테니 한번 가봐요.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과 반찬을 싸들고 나와 앞장을 서서 집을 나섰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길을 가다 보니 꿈속에서 본 풍경 그대로였다. 남편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계속 아내를 따라 언덕을 넘어가서 산길 속으로 접어드니 덤불 속에 조그만 굴이 보였다. 저 굴 아닌가요? 좀 작긴 하지만 아마도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굴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는 자기도 큰절을 하고 남편도 큰절을 시켰다.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올리더니 그 굴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들어가서 땅을 이곳저곳 톡톡 두드리니 한 곳에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내가 남편을 시켜서 그곳을 파보니 과연 동그란 단지 하나가 나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단지 속에 정말로 금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다. 부부는 그 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부부는 매일 신령님께 딸 자식도 좋으니 하나만 더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혈육 하나를 더 이어줄 테이니 잘 기르라고 하였다.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딸을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아름다워져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집안 식구도 기뻐하였다. 그런데 집안에 큰 화근이 생겼다. 소를 사서 들여놓으면 그때마다 며칠 못 가서 그 소가 죽는 것이었다. 그 집 아들이 너무도 이상해서 하루는 외양간 뒤에 숨어 엿보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니까 여동생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본 다음 외양간으로 들어오더니 소의 간을 빼먹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오빠가 기절을 했다. 깨어보니 날이 밝아 있었다. 그날 이후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고민하느라 점점 여유만 갔다.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고 자꾸만 캐물었다. 그때서야 누이 동생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어머니는 당치 않은 소리를 한다고 아들을 내쫓았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집에 와보니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하인들도 하나 없이 누이 동생뿐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이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모두 병으로 돌아가셨어. 난 오빠가 돌아올 때만 눈이 파지게 기다렸다오. 하였다. 오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꾀를 내었다. 얘야, 오늘 오다가 좋은 걸 보았는데 너에게 꼭 보여줄 게 있다.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고는 당나귀에 동생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 계집애는 여우다. 때려잡아라. 하니 사람들이 작대기를 들고 모여들어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동생은 여우로 변해 피를 흘리며 달아나다가 죽었는데 꼬리가 9개나 달려 있었다. 이후 오빠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한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할 줄 아는 일이 글 읽는 것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택에 참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박생호는 그만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탁 풀렸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말하면 며느리가 더했다. 그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청산갑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으니 말이다. 속마음이야 어떠했든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 노릇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다. 바느질품, 빨래품, 방화품 쉴 새 없이 열심히 팔아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데 말투가 영 심상치 않았다. 그래, 무슨 얘긴지 말해봐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어디로?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달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살림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다 보니 짐은 달랑 보통이 2개뿐이었다. 마을을 떠나 험준한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쉬면서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진 머리를 풀어서 따내렸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처녀였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고개를 여러 개 넘고 강을 건너 낯선 고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에 찾아들었다. 보세요. 여기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워낙 많아서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을 했다. 이봐 처녀, 골방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으려나?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은 며느리는 주인댁이라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이고 처녀가 어쩜 이렇게 솜씨 있게 일을 잘한다.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말했다. 골방이 좁아서 둘이 자기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세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윗목에 바느질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그 솜씨가 또한 보통이 넘었다.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만이 아니었다. 방아 찢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한 일이 없었다. 일이 이쯤 되자 객주집 주인 댁이 안달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했다.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 치워서 어르신을 묵게 해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 댁은 다시 입이 한반만해졌다. 박생원과 며느리가 그 집에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근동에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어디서도 그런 처녀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고들 했다. 처녀,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대갓집 종선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해서 혼처를 구하는데 청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거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라. 제가 가면 저희 부친은 어쩌시고요. 그러자 매파는 박생원을 찾아갔다. 가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 할 처지였다. 나야 상관이 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다. 워낙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 쪽에서 다 맡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갔다. 청상가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갓집 며느리를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집에서는 사돈을 객죽집에 둘 수 없다면서 기앗집을 하나 얻어서 박생원을 거처하게 했다. 교유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 학식이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다. 신랑집에서는 그런 분을 어찌 그냥 두겠냐며 이리저리 주선해서 작은 관직 하나를 얻어주었다. 그래서 박생호는 뜻하지 않게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관직에 나아가니 살림도 점점 불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젊은 새철을 맞이한 박생호는 이후 아들, 딸 낳고서 유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대갓집 안지훈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로 내보냈다고 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땅 많고 돈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자식이 없어 언제나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영감님은 자식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물도 놓고 빌고 성향당에 가서 빌고 부처님께도 빌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글쎄 영감님이 한갑이 되더네. 덜컥 아들 하나를 낳았지 뭐해요. 아이고 세상에. 천지시명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며칠 후 영감님은 스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스님, 우리 아들 오래오래 살도록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스님은 선뜻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영감님, 성은 김씨이니 김수한무라고 지으십시오. 수한무란 목숨이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지요. 영감님은 김수한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나가는 선비도 거들었지요. 오래 사는 거북이란 이름을 지으세요. 영감님은 옳다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농부는 두루미가 최고라고 했지요. 오래 살 수 있는 이름은 두루미지요. 저기 저 두루미는 천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영감님은 돌아오는 길에 훈장님을 만났어요. 오래 사는 이름이라 그럼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지으시오. 환갑을 3번 지낸 사람이니 오래 사는 이름이라고는 최고지요. 최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좋다. 좋아. 영감님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영감님은 가족들은 물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오늘부터 모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 덕분인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잔, 동방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 7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몰려와 친구를 불렀어요. 수한무야, 놀자. 아이들은 다 같이 저수지로 놀러 갔어요. 얕은 곳에서 찰방찰방 재미있게 놀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위험해. 빨리 나와. 이를 어째? 아이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큰일 났다. 빨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네 집에 가서 알리자. 큰일 났어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물에 빠졌어요. 뭐? 우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도련님이 물에 빠졌다고? 하인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영감님, 수한무가... 영감님이 화를 냈어요. 내 이놈!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까?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도련님이 물에 빠졌대요. 영감님이 기절할 듯 놀라 맨발로 마당에 뛰어내려왔어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어떤 아들인데 아이고 이를 어째. 영감님은 저수지로 달려가면서 소리쳐 불렀어요. 아이고 우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아이고 우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누가 우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 좀 구해주세요. 그때 동네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무사히 구해왔어요. 영감님은 아들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아들,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이름이 너무 길어. 하마터면 널 잃을 뻔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찾아왔어요. 영감님은 나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그냥 수한무라고 불러라. 영감님 말에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정말 부르기가 어려웠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70 노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국법에 따라 노모를 고려정시키려고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깊은 산중을 향해 한참 가다가 문득 돌아보니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소나무 가지를 뚝뚝 꺾어 바닥에 던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어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내가 집에 내려갈 때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까봐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구나. 날 버리고 내려갈 때 나뭇가지를 따라서 가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 아들은 그 길로 발길을 돌리더니 산위로 올라가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냥 내려가면 어떡하니?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렵니다. 아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못 들은 척 노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루 밑에 굴을 파고서 그 속에 노모를 숨게 하였다. 이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머니께 음식을 드리면서 봉양하니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우환이 생겼다. 중국에서 과제 하나를 냈는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도무지 나서지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병 속에 병의 주둥이보다 큰 호박을 담아오라는 것이었다. 조정에 문제를 풀 사람이 없자 나라에서는 각 고을에 방을 붙여서 문제를 풀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침 노모를 숨겨두고 있던 사람이 방을 보고 와서 무심코 노모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봄철에 병 속에 호박꽃 마디를 집어넣으면 그만이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관가에 가서 그 방법을 말해 주었다. 조정에서 그 말대로 시행하니 과연 병 속에 둥그런 호박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덕분에 아들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 호박이 든 병을 받은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감탄하면서 또 다른 아리송한 문제를 냈다. 위아래를 반듯하게 다듬은 통나무 하나를 주면서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다. 조정 대신들이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양쪽의 생김새와 무늬가 똑같아 도무지 위아래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조정에서는 예전에 문제를 풀었던 그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노모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도 술술 대답이 나왔다. 그건 알아내는 건 간단하단다. 물에 띄워서 조금이라도 더 가라앉은 쪽이 뿌리 쪽이지. 이렇게 노모가 문제를 풀어준 덕에 아들은 다시 한번 큰 상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냈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마리의 암소를 보내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번에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해법을 물었다. 그 사람은 어머니한테 답을 전해 듣고 조정에 나아갔다. 그 두 소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사흘을 굶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꼴을 주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나서서 먹는 것이 새끼이고 먼저 먹으라고 꼴을 밀어주는 것이 어미이지요. 그 말대로 해보니 과연 그러했다. 한 마리는 허겁지겁 먹을 것을 향해 달려드는데 한 마리는 사흘을 굶고서도 다른 소가 먼저 먹게끔 꼴을 밀어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자 임금님이 감탄해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한테 아뢰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푼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럼 누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냐?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저의 늙은 어머니이십니다. 고려장을 하라는 법을 어기고 몰래 모신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저를 벌을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탄식하면서 말을 했다. 어허, 그게 다 나이든 노인에게서 나온 생각이었군. 그런 부모를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이던가. 여봐라, 이제 늙은 부모를 고려장에 처하는 법을 없애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아들 덕분에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강원도 어느 곳에 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 세월이 흘러 한영이는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영이는 과거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 가서 어떤 고을을 지나는데 여러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다가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이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고는 지팡이를 찾아 판수에게 돌려주었다. 어디 가는 누이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오. 저랑 함께 우리 집에 가구려. 한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나서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자 판수가 말했다. 이렇게 오신 길에 내가 앞일을 점쳐드리겠소. 사주를 불러보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고 뭐고 다 허사요. 그 말에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세요,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두 번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은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는 작은 쌈지 하나를 내밀었다. 세 번째 죽을 고비를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겁니다. 한영이는 쌈지를 받아든 다음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섰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어떤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서 들어왔다. 보니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여자는 한영이한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한영이의 손을 부여잡았다. 한영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한영이 정색을 하고서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상을 들고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누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영이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까딱하면 칼날에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다. 이제 두 번의 고비가 남은 건가? 한영이는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다. 숙소를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사내 몇이 달려들더니 한영의 입을 막고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다. 한영이가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한영이는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 저희 부모님의 시키신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남모르는 도련님을 데려온 곳이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제 신세를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졌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다.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2개를 꺼내더니 한영이에게 건넸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이 한영이를 끌어내 자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향했다. 강물에 집어 던지던가 땅에 파묻던가 하려는 게 분명했다. 한영이는 문득 품 안에 금덩어리가 생각났다.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 2개가 있답니다. 하인들은 뜻밖의 행제에 입이 한방만해졌다. 자,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죽을 고비로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의 응시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떠들썩했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다. 두 정승 모두 홍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제한 한영이를 사이로 점찍었다. 김정승 딸과 결혼하는 그날 밤 한영이는 이런저런 신난한 생각이 들고 뒤도 마려워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복면을 한 남자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쏜살같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검은 그림자가 다시 방에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다. 한영이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뿔싸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다음 날 김정승이 한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오.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감옥에 갇힌 채 고생하던 한영이는 문득 판수가 전해준 작은 쌈지를 생각해냈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바치면서 거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있을 테니 헤아려 달라고 간청했다. 한영이가 준 쌈지에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 3개가 쓰여져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해도 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고 사정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이 자기가 한번 그 뜻을 풀어보겠노라고 쌈지를 받아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잠깐 살펴보던 이정승 딸은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를 황해, 흰 백자 3개가 있으니 백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승의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의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 오자 죄상을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승의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홧김에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영이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에게 한영이를 빼앗겼던 이정승이 한영이를 사위를 삼겠다고 나섰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본 한영이는 그만 놀라고 말았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영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덩이를 내주었던 그 처녀였던 것이다. 둘은 그만 놀라고 반가워서 말문이 막혔다.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후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